예, 안녕하십니까. 잘해낸다입니다. 법무사시험 대비 민사집행법 핵심 강의 제3편. 어, 뭐,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집행비용에 관한 그런 글을 보겠습니다.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은 집행 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15조 1항의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항고 이유서를 뭐 10일 후에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는 적용이 없다는 거죠.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상 즉시 항고를 한다 이거죠.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뭐 금액을 마음에 안 들게 적게 받아들였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즉시 항고를 민사소송법상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비용액 이해납을 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아니 왜 절차를 취소합니까? 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 소송 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 이해납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소송 구조는 돈 없어가지고 하는 이제 국고에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돈을 못 내니까 집행비용 이해납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집행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한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집행준비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무자 주소를 오인해서 집행관이 불필요한 여비를 직접 찾아가는 여비를 지출한 경우 그 여비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며. 왜냐? 채권자 부주의이기 때문에.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유인청구권 집행에서 사용된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은 소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그 절차 내에서 매각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그 물건 인도 집행 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 즉 인도 집행과 같이 금전 지급 절차가 없는 비금전 집행의 경우는 그래서 별도의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얻고 그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 집행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비용을 추심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별도로서 청구하는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액에 대해서는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국가가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등 별도의 소로서 청구되지는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본래의 집행이 금전 채권에 관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 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서 그게 결정이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금전 집행을 한다. 집행 개시 후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집행제한 개시 후 집행 개시됐는데 본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됐으니까 그 집행이 멈춰버렸겠죠. 그래서 그 집행 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 비용 추심만을 위한 강제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집행이 일단 개시된 다음 지출된 비용이라면, 자, 집행 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자, 집행은 개시됐다. 근데 집행 절차 일부가 취하된 경우, 근데 취하된 부분은 집행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 아니한테 미리 내는 걸 예납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법원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거나 각하 결정이나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으로 각하하거나 신청 각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돈을 안 내면은 할 수도 없다. 선박강제 경매에서 경매 절차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보증은 금전, 유가증권, 보증서 중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다 돈이니까 다 받아들여주는데 보증서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박강제 경매에서 경매 절차를 취소하려고 하면 채무자가 보증서를 제공하고 할 수 있다. 집행 절차에서 집행 비용액을 변상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상받지 못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별도의 소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 집행이 기초가 된 판결이 파악이 될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주심한 집행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된다. 집행비용은 보통 미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 종료 시까지 비용의 계산액은 뭐 대충 때려 맞춘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배제하고 일단 순탄하게 흘러갔을 경우 종료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하는 것을 계산액이라고 해요. 이거를 일관해서 예납한다. 미리 채권자가 일단 예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서 그 돈에서 집행 비용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가압류 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서 본안의 강제 집행과 동시에 취임할 수 있고 본안을 하면서 채권자가 나 가압류에 들어간 집행 비용을 받겠습니다 해서 본안 강제 집행에서 추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본안의 본집행과는 별도로 가압류 집행 비용만 받기 위해서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서 추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압류로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일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 비용을 변상받을 수는 없지만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가압류 집행 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그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는 가압류 청구 금액 외에 그 가압류 집행 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 배정을 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가압류 한다는 거는 그 재산을 함부로 팔지 말라고 이런 이제 소송에 들어갈 그런 문제가 제기된 그런 부동산이라는 거, 물건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가 그 가압류 그럼 이제 가압류가 이제 나중에 또 본압류로 됐어. 그럼 본압류에서 압류 들어오면은 제3자의 목적물에 압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배제하려고 하면은 그 본압류 비용뿐만 아니라 가압류에 들어간 집행비용까지 다 내야 된다. 변제해야 본압류 집행 배제를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를 위하여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행비용은 우선 채권에 포함된다. 자, 경매를 하는데 이 낙찰액이 워낙 낮아져 가지고 이 금액으로는 낙찰을 해봤자 결국 빚잔치도 전혀 못한다. 채권자도 받아갈 게 없고 집행비용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경매 취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경매 취소를 했을 때 이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그 채권액은 그 선순위로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계산할 때 집행비용은 이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채권액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이중 경매에서 선행 사건이 취하되어서 근데 이제 후행 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 후행 사건 신청에 소요된 경매 신청서, 경매 신청 서기료와 인지대와 이거는 집행비용으로 우선 변제된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법원 사무관 등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배당 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배당표와는 별도로 집행비용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다. 채권 압류명령과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전부명령 신청 비용은 그 전부명령 신청서에 그 비용을 기재하면 전부명령에 의를 부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채권 압류명령과 다른 시기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은 그 신청 비용이 신청서에 들어가 있으면은 전부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전부명령 신청 비용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비용은 보통 통상의 절차에 따른 집행 종료 시까지 비용의 계산액을 일괄하여 납입니다. 한 번 더 본 거고요. 단체 임원 등의 단체 임원 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그 중에서 직무대행자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보수는 집행비용액에 해당한다. 부동산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되어 아까 본 관례네요. 후행사건으로 진행한 경우 후행사건 시점에 소요된 경매신청 서기료와 인지대는 집행비용액에 해당한다. 유체동산의 이중압류가 된 경우 추가 압류비용뿐만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유체동산 이중압류.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압류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지료와 차임은 집행비용으로 한다.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집행비용액 예납 의무가 있다. 집행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자,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예납이 할 필요 없는 것은 뭐냐? 이거는 결국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각정 신청 시 수수료, 신청 수수료, 즉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 비용,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등록세, 이거는 인지첩부 방법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예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 대리권 행사로 지출한 채권자 대리권 상속 등기 비용도 마찬가지로 집행비용이 아니라서 예납할 필요 없고, 반대급부를 위한 비용도 집행비용액이 아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오기하여 지출한 비용, 그 집행관 여비였죠.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부주기로 채무자의 주소로 오인하여 집행관이 그 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는 집행비용이 아니고 그냥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집행신청 전 또는 집행 절차 도중에 신청의 취하 또는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경우에는 집행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담한다. 보정명령 송달료 매각기일의 출석비용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채권계산서 제출비는 집행비용이 아니다. 사회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사회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회행위 취소소송 비용,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비용, 사회행위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줘서 근데 을의 유일한 부동산을 을이 병에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에서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갑이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을의 재산을 병에게 원상 회복하라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별개의 판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의 재산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갑은 얼른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의 재산으로 원상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행위 취소에 들어간 취소소송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비용,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위해서 지출한 개시 결정 이의 사건 지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채무자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 경우는 상속 등기 비용은 뭐 아직 집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집행 얘기 안 나오니까 이거는 집행 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완료한 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강제집행 완료, 기초가 된 판결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주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된다. 예, 받을 이유가 없는데 권한이 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비용도 결국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한인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주심할 수 없는 경우 없다.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서 고려될 여지가 없다. 각종 신청 수수료 이거는 인지척부 방법으로 납입되기 때문에 돈으로 예납하는 그런 예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제공. 집행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집행 담보. 피고는 소송 비용에 관하여 제122조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소송 비용에 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는 기간 내 원고가 제공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담보 제공자가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 신청을 하거나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취소하는 데에 대해서 담보 권리자가 동의했다는 그런 증명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담보 제공 사유 소멸, 그 다음에 담보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담보 취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한 때는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제 소송이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아직 그 담보가 제공한 담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담보 제공한 사람이 담보 권리자에게 얼른 그 권리를 행사하라 라고 최고를 하는데, 이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지급보증위탁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 거꾸로 얘기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얻은 후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계약을 맺은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많이 되겠네요. 채권자가 부동산, 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을 하려면 담보를 제공을 해야 법원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허가를 해주는데 그 원래는 받고자 하는 채권의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 원을 다 담보로 제공할 능력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법원에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은행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문서 또는 이제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보증보험의 문서를 제출을 하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선박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고 전에 채무자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하고 강제 경매 절차 취소를 위하여 보증서에 의한 담보 제공을 하거나 또는 보증 제공이 허용된다. 선박은 보증서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매수 신고 전에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해서 신청한다. 경매 절차 취소를 신청한다. 강제 경매 절차에 있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 절차 속행을 위한 압류 채권자가 제공하는 보증은 보증서, 지급보증 위탁 문서, 이거를 보증서라고 합니다. 그거나 담보 또는 그리고 뭐 보증 제공, 인적 보증 이런 제공이 허용된다.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담보 제공을 위한 공탁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제3자가 당사자 대신해서 담보 제공을 위해 공탁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고 담보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보증,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보증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 제기를 따른 강제 집행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일시정지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는데 이때는 보증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각 허가 결정은 거의 다 진행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보증서 가지고는 취소,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판결 절차 등의 소송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그 판결에 기한 집행에 관해서도 당연히 대리권과 변제 수령권을 가지므로 민사집행 시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결 절차 소송 대리인은 그 집행에 관해서도 당연히 대리권과 변제 수령권을 가진다. 판결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집행해갖고 결국 돈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 같이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를 주는 거라고 판단한 거죠.
집행담보의 제공은 당사자 간 특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절차 속행을 위하여 압류 채권자가 하는 보증은 매수 신청 보증과 마찬가지로 근데 금전 자기합수표뿐만 아니라 이런 지급보증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지급보증서 가능하고, 근데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청구 이의소에는 보증서는 안된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급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걸 한꺼번에 몰아서 암기로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청잠가항 소공 매즉 가해 청구 이의소에서 잠정처분 보증서 안되고, 가항 가집행선고 종국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시 잠정처분도 보증서 안되고, 소공 소명에 가름하는 공탁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로 할 수 없고, 매즉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면서 보증서 제공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가해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하면서 보증서로 담보 제공은 안된다. 자, 이제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재판의 고지. 집행법원의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은 고지 즉시 효력 발생.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그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추전관양, 압류, 추심, 전부, 관리, 양도 명령은 채권 그 밖의 재산, 압추전관양은 무재산에게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무는 뭡니까? 채무자, 제3 채무자에게 송달 효력. 채그제, 압추전관양은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을 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재판을 받아야 할 자 모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진행한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주식 양도 명령을 비롯한 이런 명령이나 결정의 경우에는 그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고지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결정이나 명령이 자신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이미 알았으니까 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최고. 민사집행 절차에서 최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사는 곳이 있는 곳이 불분명한 때는 최고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피최고자 외국 불분명 공고. 자,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은 집행은 효력이 강제 집행 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날로부터 일주일이지 최고를 받을 사람이 안 날로부터 일주일 이래도 틀리고요. 채무자가 안 날로부터 일주일 이래도 틀립니다. 외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거주가 불분명하면 공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불분명한 때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당연하죠. 외국에 있는데 이런 특례가 있잖아요. 위에 그냥 공고로 끝내는 거예요. 송달 통지 불필요하다.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에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조서에 적어야 된다. 말로 하고 조서에 적어야 된다. 최고 및 통지는. 좀 특이하네. 다음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이거에 관한 규정이 제11조 민지법 1조 1항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된다. 2항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때가 있겠죠. 그때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서 조서에 등본을 송달한다. 이때는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는 그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된다. 그러면 송달 증명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겠네요. 집행하는 것과 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서 제2항에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송달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네요. 그때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에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발송만 하고 그냥 조서에 적었다. 이래저래 해서 최고나 통지 받을 사람에게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본을 발송했다라고 적는 거죠. 제11조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통지의 규정은 집행법원의 최고나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11조는 집행법원의 최고나 통지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11조는 집행관이 하는 집행행위 통지 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이 하는 최고나 통지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집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지, 민사집행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에게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통지를 법원 사무관 이름으로 또는 집행관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허락을 하나? 집행법원이. 다만 민지법 제102조 1항에 규정된 통지, 즉 강제경매 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하는 통지는 집행관의 이름이나 법원 사무관 이름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남을 가망 없는 통지는 집행법원의 이름으로. 다음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받을 사람입니다.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의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때는 그 이후에 송달이나 통지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정. 집행 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 개시 후 채권자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집행 권한의 정본이 제출된 때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통지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통지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 즉, 집행 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승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있는 것이 불분명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 다음 송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아까 봤던 건데 체그제 압추 전관 양도 명령은 무재산에게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강제관리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 강경관 결정은 강제경매, 강제관리 개시결정, 시작했다는 결정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제3 채무자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강관은 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된다. 법원에 신청 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장소를 앞으로 계속 받을 장소를 바꾼 때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must.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은 이상 그 기입등기만 격려한 후 후행경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매가 진행돼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이중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효력 발생 요건인데 송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입 등기만 격려하고 기입 등기 뭡니까? 에서는 경매가 됐다는 경매 기입 등기 이것만 돼서 매각이 돼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완납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강제경매 개시 요건. 자, 강제 집행의 개시 요건으로 집행 개시, 집계 요건으로서 집행 권한 및 집행문, 송달이나 집행행위로서의 재판을 고지하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채권에 대한 압류 주심 전부명령 송달은 일반의 규정에 따라 송달해야 된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매각기일은 경매기일입니다. 경매하는 날짜고, 그 다음에 매각결정기일은 최우선순위 응찰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진정한 매수인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날짜를 결정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매각 결정기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이해관계인이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지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 즉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꾼 경우 신고 의무자. 집행에 관해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성단을 받을 사람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꾼 때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여기서는 이제 법원에 신고된 장소 1, 그리고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서류를 발송한 경우는 그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네, 이건 앞으로 나중에 볼 텐데 채권자 대의가 가능한 것은 어떤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채권자가 대의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최대 소집법의 가치권, 소집권, 소재기는 채권자 대의로 가능할 수 있죠. 빚받으려면 채무자는 낮아빠져 있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청구이의소라든가 제3자 이의소도 채권자가 할 수 있다. 소집, 강제 집행 신청, 그 다음에 보존처분 신청, 보배, 배당 요구, 그 다음에 가치권,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신청 또는 가압류의 본안으로의 제소 명령, 가치권. 이거는 채권자 대의 가능하다. 집행권은 구채무명,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했어요. 오래된 판례는 채무명의로 나옵니다. 이건 집행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집행권원의 종류는 일전추의, 요것만 집행권원으로 인정한다. 일부 판결, 전부 판결, 당연히 전부는 되는 거고 일부 판결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추가 판결, 이행 판결, 그리고 판결의 종류로는 이행 판결이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판결이 완전히 된 게 아닌 중간 판결,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 아닌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에 관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조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채무비행자 명부 등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집행문이 있어야 강제 집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판결문에 대한 부여된 집행문이 없이 강제 집행하는 경우 가능한 게 뭐냐면 확정된 2급 검사, 의사, 가갑의 체인, 확정된 2급,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급, 지급명령, 2급 이행권고,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과 지급명령을 가지고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검사의 집행명령, 벌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으면은 이제 참다 못해서 검사가 집행명령으로 해서 벌금 납부자 재산에 집행을 합니다. 이럴 때는 집행문 없이 이게 집행명령이 집행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무조건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판결 자체에 이미 무조건 의사진술을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문이 없고 그냥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확정된 이익검사 의사,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명령도 집행문 없이, 그 다음에 배상명령도 집행문 없이, 채권증서의 인도 집행, 채권증서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따로 인도 집행명령으로 가능하다. 강제 집행을 집행문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은 집행문 부여 없이도 그 집행권한에 배시된 당사자가 집행 당사자로 된다.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으나 그 변론 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그러면 임차인은 그 중간에 낀 거죠. 임차인은 본등기를 격려한 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은 즉시 집행력을 가진다. 그러나 수권결정 자체는 집행권한이 아니므로 이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대상 판결의 예비적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는 경우 필요 없는 행위는 어떤 거냐. 제명부한 거는 확정된 2급수다, 조승, 문부거의, 문부, 확정된 2급,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지급명령, 수다, 수통부여, 다시 부여, 그 다음에 조건, 조승, 조건이 부착된 집행문, 승계 집행문, 이거는 재판장 명령이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문부 거의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이소에 의해서 집행문을 다시 부여하는 경우는 재판장의 명령 없이 가능하다. 문부 거절에 문부거의에 의해서 문부하는 경우는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다. 자, 집행 개시 요건,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집계 요건은 뭐냐? 권한 조승 송달. 자, 집행 권한, 조건 집행문, 승계 집행문의 송달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이 송달에 대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권한, 조승은 송달해야 집행 개시한다. 그 다음에 확정기한이 도래해야 불확정기한인 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담보 조건을 담보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은 그래야 집행이 개시된다. 즉 담보의 제공 그리고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 서류를 송달해야 집행이 개시된다. 대상 청구. 자, 본래 의무가 집행이 불능하니까 다른 것에 대신 집행을 한다는 그런 대상 청구는 본래 의무 집행 불능을 증명을 하는 것이 집행 개시 요건이다. 대상 판결의 예비적인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판결 본래 게 안 되면은 다른 거에서 대해서 집행하도록 이미 판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본래 거 안 된다고 예비적인 그 물건에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즉 이때는 채권자가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이는 집행간의 확인이나 집행기록 등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상적 예비 의무를 대상 판결의 예비적 의무를 집행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인도를 명하고 아울러 그 인도 집행 불능 시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이때는 1차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인도 집행이 불능할 경우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그런 본래 의미 판결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의무가 나와 있는 건데, 이때 목적물이 집행 불능하다는 것을 집행관이 쉽게 판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집행관이 확인한 확인이나 집행기록 등본으로 제출하면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 집행 절차 시작하는 거, 개시하는 거 마지막 편 봅니다. 집행문을 부여하는 그런 요건, 문부 요건은 불도, 정성, 불도, 불확정 기간이 도래해야 된다. 불확정 기간 또는 정성, 정지 조건이 성취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즉 기한부 또는 조건부 이행 의무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해야 하거나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는 있다. 판례에 의하면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직시항고로 취소되기 전에는 그때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따라서 기한부 조건부 집행 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하기 전이라도 일단 집행은 할 수 있다. 위법하지만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 채무자가 채무자나 이해관계인 이의 또는 직시항고를 해가지고 취소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돼 버린다. 이행기 전에 집행은 위법하나 그 집행 취소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 그때는 담보 제공 증명서 대신 판결 확정 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충분하다.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은 본안의 판결이 되기 전에 있는 건데 그걸로 집행하려고 폼 잡고 있는 와중에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뭐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가지고 집행할 거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담보 제공 증명서 대신 본안 판결 확정 증명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해낸다였습니다.